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주 특별한 지식의 여정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해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이 안내를 들으시면서 현장을 직접 걷고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방 안에서 상상으로 여행을 떠나고 계실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어디에 계시든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겁니다. 네. 만약 지금 현장에 계시다면 당장 이어폰을 끼신 채로 주변 공기를 한번 크게 들이마셔 보시겠어요? 아주 맑고 서늘한 공기가 느껴지실 텐데요. 맞아요. 바로 옆에는 진짜 하늘을 찌르듯 웅장하고 압도적인 고딕 양식의 켈룬 대성당이 딱 버티고 있고요. 눈앞으로는 탁 트인 라인강이 아주 여유 없게 흐르고 있습니다. 완벽한 위치에 서 계시네요.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이 바로 쾰른의 중심, 하이니히흐 별 광장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아주 깊숙하게 파헤쳐 볼 장소, 그 유명한 루드비히 박물관 입구 앞이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여정은 단순히 겉핥기식으로 작품 구경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럼요. 저희가 누굽니까? 이 박물관과 관련된 수많은 미술사, 아카이브, 건축평론, 그리고 그 당시의 생생한 역사적 기록들을 전부 한데 모았거든요. 이걸 바탕으로 쾰른을 방문하신 여러분을 위해 아주 입체적인 해설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사실 이 거대한 건물이 유럽 최대 규모의 팝아트 컬렉션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게다가 파리와 바르셀로나에 이어서 세계 3대 피카소 컬렉션을 품고 있는 진짜 엄청난 곳이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와 함께 층별로 발걸음을 옮기면서 이 걸작들이 대체 왜 이곳에 있는지, 캔버스 너머에 숨겨진 철학이 뭔지 하나하나 뜯어볼 겁니다. 미술관에 가서 그냥 아름답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시대의 맥락을 파악하는 짜릿함을 안겨드리는 게 오늘 저희의 임무니까요. 좋습니다. 자, 박물관 안으로 첫 발을 내딛기 전에 현장에 계신 분들을 위한 아주 실용적인 실전 관람 팁부터 빠르게 짚고 넘어갈게요. 여기 가방 사이즈 규정이 꽤 엄격하더라고요. 네, A4 사이즈, 그러니까 대략 20 곱하기 30cm보다 큰 백팩이나 가방은 들고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우산이나 두꺼운 외투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은 무조건 지하에 있는 물품 보관소나 락커에 맡기셔야 해요. 그리고 사진 촬영에 대해서도 꼭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아, 사진 중요하죠. 멋진 여행 추억 남기셔야 하니까요. 촬영 자체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플래시를 터뜨리거나 삼각대, 셀카봉 사용하는 건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엄격해 보이는 규칙들이 결국 우리가 오늘 감상할 위대한 유산들을 다음 세대까지 온전히 살아 숨쉬게 만드는 거니까요. 수백억 원을 호가하는 인류의 자산들이 진짜 오직 한 겹의 공기만 사이에 두고 관람객과 마주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작품 보존을 위한 최소한의 규칙이니까 꼭 지켜주실 거라 믿고요. 자, 짐을 다 맡기셨다면 이제 가벼운 몸으로 박물관의 외관을 한번 올려다보시죠. 지붕 모양부터가 아주 인상적이지 않나요? 완전 특이하죠. 그 아연으로 덮인 파도 모양 같기도 하고. 네, 거대한 공장의 톱니바퀴 같기도 한 형태죠. 맞아요. 다분히 좀 차갑고 산업적인 느낌을 주는데 신기하게도 바로 옆에 있는 그 수백 년 된 중세의 상징 대성당이랑 묘하게 어우러진단 말이죠. 자료를 보니까 이 건물 짓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퍼즐 맞추기 같더라고요.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건축 평론 자료들을 보면 건축가 페터 부스만과 고트프리트 하베로의 아주 치밀한 계산이 돋보입니다. 그냥 그림 보관하는 상자처럼 지은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거대한 대성당의 역사적 무게감에 짓눌리지 않으면서도 앞서 말씀하신 라인강으로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저 특유의 물결치는 지붕선을 만들어낸 겁니다. 게다가 이 건물 지하에는 퀘일러너 필하몬이라는 거대한 콘서트홀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공간은 단순한 미술관이 아닙니다. 고대 로마 유적, 중세 고딕 성당, 그리고 20세기 현대미술과 음악을 하나로 묶어내는 거대한 문화적 허브 역할을 하는 거죠. 오, 건물이 혼자 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변 환경이나 역사랑 끊임없이 대화하고 있는 거네요. 자, 이제 이 묵직한 유리문을 열고 내부 로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건축가들은 이 공간을 포럼이라고 불렀습니다. 포럼이요? 입장권 끊기도 전인데 벌써 되게 넓고 웅장한 계단이랑 탁 트인 공간이 맞이해주네요. 보통 미술관 가면 약간 권위적이고 답답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여기는 벌써부터 묘한 해방감이 느껴져요. 그게 바로 현대 건축이 지향하는 예술의 민주화와 맞닿아 있는 부분입니다. 굳이 돈을 내고 전시실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누구나 이 공간에 들어와서 예술이 주는 개방적인 분위기를 먼저 호흡할 수 있도록 의도한 거죠. 아, 미술관이 약간 도시의 거실 같은 역할을 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자,
그럼 이 넓은 거실에서부터 본격적인 탐험을 시작해볼까요? 지금 안내를 듣고 계신 분들은 로비 왼쪽에 있는 넓은 계단을 따라서 지하층으로 먼저 내려가 보겠습니다.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면서 공간의 분위기가 어떻게 확 바뀌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오, 계단 내려가는데 벌써 네, 지금 향하고 계신 지하층은 이 루드비그 박물관의 뼈대, 즉 근간을 형성하는 현대미술 컬렉션이 자리한 곳입니다. 보통 미술관들은 좀 옛날 작품부터 연대기 순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구상을 취하지 않나요? 맞아요. 그런데 이곳은 반대입니다. 가장 파격적이고 형태가 불분명한 동시대 예술을 건물의 가장 아래, 마치 기초공사처럼 배치해둔 거죠. 진짜 내려오자마자 눈길을 끄는 작품들이 엄청 많아요. 전통적인 액자에 담긴 유화 같은 건 거의 안 보이네요. 저는 특히 그 로버트 라우센버그의 사운딩스라는 미디어 아트 작품 앞에서는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주 흥미로운 작품이죠. 이게 관람객이 소리를 내야만 반응하는 작품이잖아요. 솔직히 처음에 이 자료 봤을 때 의자 몇 개를 거울 뒤에 숨겨놓고 소리에 반응하게 한 게 왜 대단한 예술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의문입니다. 사실 그 질문 자체가 라우센버그가 의도한 바예요. 아, 그래요? 과거의 예술을 생각해 보세요. 벽에 걸려 있고 우리는 그저 수동적으로 바라보기만 했죠. 하지만 이 작품은 당신이 박수를 치거나 말을 걸어야만 비로소 완전해집니다. 예술의 주도권이 작가에서 관람객으로 확 넘어오는 거네요. 네, 바로 그 역사적인 순간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개입해야만 완성되는 예술이라니 관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조금 더 걷다 보면 레베카 온의 공작기계라는 작품도 보이잖아요. 네, 아주 기묘한 작품이죠. 길쭉한 기계 장치에 하얀 깃털들이 달려있는데 이게 주기적으로 쫙 펴지면서 마치 수컷 공작새가 꼬리 깃털을 막 과시하는 것 같은 움직임을 보여주더라고요. 차갑고 딱딱한 기계가 가장 부드러운 자연의 깃털을 움직이는 그 이질감이 진짜 아름다워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이 지하층의 방대한 현대미술 자료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철학이 있다면 그건 바로 경계의 파괴거든요. 기계와 생명, 일상과 예술의 경계가 무너지는 거군요. 네, 시야뿐만 아니라 소음과 음악의 경계까지 모든 걸 허물어버리는 경험을 제공하는 층입니다. 좋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네요. 네모난 캔버스를 완전히 벗어나서 소리도 내고 움직이고 또 때로는 되게 귀괴하기까지 한 이런 작품들 사이를 걸으시면서 지금 어떤 감각을 느끼고 계신가요? 아마 머릿속에서 예술이라는 단어의 정의가 조금씩 넓어지고 있을 겁니다. 맞아요. 자, 지하에서 이 현대미술의 자유로움을 한껏 맛보셨다면 이제 이 자유가 얼마나 뼈아픈 역사의 대가를 치르고 얻어진 것인지 확인하러 갈 차례입니다. 다시 로비의 커다란 계단을 따라 2층으로 올라가 보시죠. 2층으로 올라가시면 공간의 구조가 지하와는 사뭇 다르다는 걸 바로 눈치채질 겁니다. 그러네요. 크고 작은 방들이 마치 하나의 긴 골목길처럼 꼬리를 물고 이어져 있어요. 건축가들은 이걸 미술관 거리라고 불렀습니다. 아, 진짜 켤렌 시내의 오래된 골목을 걷는 기분이에요. 방을 하나씩 지날 때마다 시대의 풍경이 확 바뀌는 것 같고요. 이 2층에서 저희가 가장 주목해야 할 컬렉션이 바로 하우브리시 컬렉션이죠. 그렇습니다. 변호사였던 요제프 하우브리히가 1946년에 켤렌시에 기증한 독일 표현주의 작품들입니다. 1946년이라는 연도 자체가 엄청난 힌트잖아요. 제2차 세계대전을 막 끝낸 직후니까요. 네, 당시 역사 자료를 보면 켤른은 연합군의 폭격으로 도시의 90%가 파괴되어서 말 그대로 잿더미가 된 상태였습니다. 와, 90%면 그냥 도시가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 폐허 속에서 하우브리히가 이 컬렉션을 내놓은 겁니다. 장시실에 걸려있는 오토 딕스나 에른스트 루트비기 키르니너 같은 작가들의 그림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시죠. 색채는 막 되게 불안하고 형태는 일그러져 있어요. 네, 인간의 내면적인 고통이나 사회의 어두운 면을 아주 날 것 그대로 표현하고 있죠. 특히 오토딕스의 그림은 전쟁의 참혹함이나 타락한 사회상을 너무 직설적으로 그려놔서 볼 때마다 소름이 돋을 정도예요. 솔직히 흔히 말하는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멀죠. 바로 그 점 때문에 나치 정권이 이 작품들을 퇴폐 미술로 낙인 찍었습니다. 아, 퇴폐 미술이요? 네, 히틀러는 게르만 민족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고전적이고 영웅적인 예술만을 인정했거든요. 현실의 고통을 고발하는 이런 표현주의 예술가들을 탄압할 수밖에 없었죠. 작품을 막 압수해서 불태우고 그랬잖아요. 네, 조롱하기 위한 전시회를 열기도 했고요.
하우브리히는 그 서슬퍼런 나치 치하에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퇴폐 미술품들을 몰래 사들여 숨겨 두었던 겁니다. 와, 그러니까 이 그림들은 단순한 물감이 아니라 누군가 목숨 걸고 지켜낸 시대의 양심 같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폭격으로 집을 잃고 가족을 잃은 1946년의 쾰른 시민들이 그 폐허 속 임시전 시장에 걸린 이 그림들을 봤을 때 어떤 감정을 느꼈을지 상상해 보세요. 진짜 위로가 됐을 것 같아요. 우리의 자유로운 영혼은 나치도 폭격도 파괴하지 못했다. 뭐 이런 엄청난 희망을 얻지 않았을까요? 정확합니다. 이게 바로 예술이 가진 진정한 힘이자 이 박물관이 품고 있는 가장 위대한 서사 중 하나입니다. 무너진 도시를 다시 세우는 데는 물론 벽돌도 필요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묶어주는 정신적 구심점도 반드시 필요하니까요. 정말 묵직한 감동이 밀려오네요. 자, 이 감동을 안고 2층 거리를 걷다 보면 저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놀라운 시각적 장치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아, 그 공간 말씀이시군요. 네. 한국인 여행객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최고의 인생 샷 포인트이기도 한데요. 동선 중간중간 벽면에 아주 커다랗게 뚫린 창문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거 절대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건축가들이 이 박물관을 설계할 때 가장 심혈을 기울인 부분 중 하나죠. 철저하게 계산된 차경, 즉 바깥의 풍경을 빌려오는 기법을 쓴 겁니다. 네. 지금 안내를 듣고 계신 분들 창가에 잠시 서보시겠어요? 창밖을 보면 굽이치는 라인강이랑 그 위를 지나는 기차들, 호헨촐레른 다리, 그리고 저 거대한 고딕성당의 첨탑이 창틀이라는 액자 안에 완벽한 한 폭의 그림처럼 담겨 있습니다. 건물 안에는 방금 우리가 보았던 전쟁의 상흔을 담은 20세기 그림들이 있고 고개만 돌리면 창밖으로 수백 년 전 중세의 시간이 펼쳐지는 거죠. 이 엄청난 대비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고 지금 바로 스마트폰 꺼내서 꼭 이 순간을 사진으로 남겨보세요. 미술관 안에서의 고립된 감상에서 벗어나서 살아 숨쉬는 쾰른이라는 도시 전체와 관람객이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도록 만든 훌륭한 건축적 철학입니다. 과거와 현재가 끊임없이 대화하는 거네요. 자, 그 대화의 여운을 간직한 채 이제 드디어 이번 탐험의 하이라이트이자 클라이맥스인 3층으로 올라갈 시간입니다. 심호흡 한번 크게 하시고요. 3층은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스케일을 자랑하니까요. 네, 올라가 볼까요? 이곳 3층은 루드비그 박물관을 세계적인 궤도에 올려놓은 정체성 그 자체입니다. 바로 이 박물관의 이름이 된 피터와 이레네 루드비그 부부의 위대한 유산이 펼쳐지는 곳이죠. 대체 이 부부가 누구길래 이렇게 엄청난 컬렉션을 모을 수 있었던 걸까요? 초콜릿 사업으로 큰 부를 축적한 기업가 부부였는데요. 단순한 수집가를 넘어선 예술의 헌신자들이었습니다. 1960년대부터 팝아트 가치를 일찌감치 알아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당시 유럽에서는 미국의 팝아트를 가벼운 상업미술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 부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공격적으로 수집을 했죠. 안목이 진짜 대단하네요. 결국 1976년에 자신들의 엄청난 팝아트와 현대미술 컬렉션을 기증하면서 이 독립된 박물관이 건립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개인의 안목과 열정이 한 도시의 문화적 운명을 통째로 바꿔버린 거잖아요. 심지어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 이레네 루트비는 770점이 넘는 피카소 작품을 추가로 기증했죠. 네, 그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 3층에서 피카소의 거대한 우주를 마주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럼 피카소 섹션부터 살펴볼게요. 저기 보이는 접은 손을 한 아를레킹이나 아티초크를 든 여인 같은 작품들이 눈에 띕니다. 이 컬렉션에 놀라운 이유는 단순히 피카소의 유명한 그림 몇 점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럼요. 회화는 물론이고 드로잉, 세라믹, 조각, 판화에 이르기까지 피카소의 청색시대부터 큐비즘, 그리고 말년의 작품까지 그의 예술적 일생 전체가 이 공간 안에 백과사전처럼 펼쳐져 있거든요. 큐비즘, 그 입체파라는 말이 참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사실 많이들 어려워하시죠? 피카소 그림 보면 사람 얼굴인데 눈은 정면을 보고 있고 코는 옆모습이고 막 그러잖아요. 이걸 하나의 비유로 설명하자면 우리가 거울을 보고 있을 때 그 거울을 바닥에 쨍그랑 깨트린 다음 흩어진 파편들을 다시 하나로 이어붙여서 새로운 사람의 얼굴을 만들어낸 느낌이랄까요? 아주 훌륭한 비유네요. 우리가 아는 3차원의 세계를 2차원 평면 위에서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해체하고 재조립한 거잖아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큐비즘은 단지 형태를 해체한 것만이 아닙니다. 시간을 한 화면에 담으려 한 시도였죠. 시간요? 앞을 볼 때의 시간과 옆을 돌았을 때의 시간을 한 캔버스에 동시에 압축해 놓은 겁니다. 아, 앞모습을 본 시간, 옆모습을 본 시간이 다 합쳐진 거군요. 네, 이 피카소 섹션을 통해 우리는 20세기 초 예술가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의 틀을 어떻게 박살내고 새롭게 짰는지 그 거대한 혁명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진짜 인식의 틀이 깨지는 경험이네요. 그리고 이 경험은 3층의 또 다른 구역, 대망의 팝아트 섹션에서 정점을 찍습니다. 여러분, 분위기가 확 바뀌죠. 정말 미국의 어느 현대미술관을 통째로 케일론으로 옮겨놓은 것 같죠? 완전요. 저기 앤디 워홀의 2명의 엘비스도 보이고요. 그리고 그 유명한 브릴로 박스 앞에서는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네요. 이 브릴로 박스를 직접 보시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솔직히 말하면요. 자료를 아무리 읽어도 머리 한 구석에서는 좀 삐딱한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저건 그냥 미국 동네 마트에서 파는 세제 상자랑 똑같이 생겼는데 저게 대체 왜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싸고 중요한 예술품 중 하나라는 건지 그냥 마케팅의 승리 아닌가 하는 의심 말이에요. 하하, 그게 바로 워홀이 노린 정확한 타격점입니다. 아 진짜요? 당시의 저명한 미술평론가들조차 똑같은 반응을 보였으니까요. 그런데 철학자 아서 단토는 이 브릴로 박스를 보고 예술의 종말을 선언했습니다. 예술의 종말이요? 엄청 거창한데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이전까지 예술은 대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혹은 얼마나 똑같이 묘사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기술적인 문제였죠. 그런데 마트에 있는 진짜 세제 상자와 갤러리에 있는 워홀의 세제 상자가 겉보기에 완벽하게 똑같다면 이제 눈으로 보는 시각적인 차이는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구분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무엇이 예술을 예술로 만드는가? 그것은 눈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철학과 개념이라는 거죠. 워홀은 자본주의의 대량 생산 시스템 그 자체를 예술의 주제로 끌어들인 겁니다. 단순히 물건을 가져다 놓은 게 아니라 예술의 정의 자체의 질문을 던진 거군요. 엄청난 철학적 도발이었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옆에 있는 로이 리히첸슈타인의 메이비라는 작품을 보면 또 느낌이 다릅니다. 만화책의 한 컷을 커다란 캔버스에 옮겨놓은 작품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 그림에 가까이 다가가서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시겠어요? 얼굴이나 배경에 무수히 많은 작은 점들이 찍혀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네, 저도 보여요. 이른바 벤데이 도트 기법이죠. 우리가 옛날 신문이나 싸구려 만화책을 돋보기로 엄청 크게 확대해서 보면 보이는 그 자잘한 인쇄 망점들 아니면 옛날 브라운관 TV 화면에 바짝 호대고 보면 보이는 픽셀들 같은 거잖아요. 맞아요. 리히첸슈타인은 기계가 찍어내는 그 인쇄의 점들을 물감을 묻혀서 붓으로 일일이 캔버스 위에 그려 넣었습니다. 대량 생산의 상징을 가장 아날로그적인 수작업으로 묘사한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팝아트는 단순히 대중문화를 베끼고 즐기는 가벼운 예술이 아니에요. 매일 쏟아지는 미디어의 이미지 폭격, 물건을 끊임없이 소비해야만 돌아가는 전후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비판이자 철학적 커멘터리입니다. 가장 저렴하고 일상적인 이미지를 가장 고급스러운 미술관 벽에 딱 걸어버린 거네요. 엘리트주의를 무너뜨린 위대한 혁명입니다. 네, 제대로 보셨습니다. 진짜 이 작품들이 하나같이 사회를 향해 던지는 날카로운 농담처럼 느껴져요. 자, 이렇게 팝아트의 매력에 푹 빠지셨다면 이 컬렉션 바로 옆에 마련된 팝랩이라는 공간도 꼭 들러보셔야 합니다. 아주 재미있는 공간이죠. 눈으로만 보는 게 아쉬운 분들을 위한 일종의 체험형 놀이터인데요. 일상적인 오브제를 직접 만지면서 팝아트의 원리를 스스로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푹신한 소파에 앉아서 관련 퀴즈도 풀 수 있어서 다리도 쉬어갈 겸 들르기에 정말 완벽해요. 관람객을 수동적인 구경꾼으로 두지 않고 능동적인 참여자로 만드는 훌륭한 기획입니다. 앞서 우리가 지하층에서 라우센버그의 작품 보며 얘기했던 참여 정신과도 일맥상통하고요. 맞아요. 다 연결되어 있네요. 어느덧 지하에서 출발한 여정이 3층까지 숨가쁘게 이어졌습니다. 이제 꽉 찬 머리와 마음을 조금 식히면서 관람을 서서히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현장에 계신 분들은 꼭 해보셔야 할 게 있죠. 네, 만약 오늘 쾰른 날씨가 맑다면 3층에서 옥상 테라스로 나가는 문을 꼭 열어보세요.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옥상 테라스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앞서 2층에서 우리가 감탄했던 창문 뷰의 완전한 확장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만의 꿀팁 하나 드릴게요. 손에 들고 계신 미술관 안내 책자나 팸플렛 있으시죠? 그걸 둥글게 말아서 마치 망원경처럼 눈에 딱 대보세요. 아주 좋은 방법이네요. 그 작은 원통 사이로 쾰른 대성당의 뾰족한 고틱 첨잡을 관찰해보는 겁니다.
주변 시야가 차단되면서 성당 외벽에 새겨진 그 섬세한 조각들이 마치 손에 잡힐 듯 엄청난 밀도감으로 다가올 거예요. 그렇게 집중해서 보면 건축물의 디테일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죠? 네, 그 상태로 스마트폰 렌즈를 가져다 대면 아주 독특하고 감각적인 인생 사진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옥상에서 그 거대한 성당을 마주하는 이 경험이 사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궁극적인 결론과도 같습니다. 어떤 결론일까요? 오늘 여정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테마가 바로 회복력이었거든요. GR에서 만난 끝없는 실험 정신, 2층 하워브리케 컬렉션이 증명한 폭력에 굴하지 않는 예술의 생명력, 그리고 3층 팝아트의 자유로움까지요. 아, 수백 년 세월 견딘 성당이랑 한계를 깨부수며 전진해온 현대 미술이 여기서 딱 겹쳐 보이는 거네요. 맞습니다. 무너지고 파괴되어도 결국 다시 일어서고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켈린이라는 도시의 회복력 그 자체를 여러분은 온몸으로 체험하고 계신 겁니다. 와, 닭살 돋으려군 멋진 통짜리네요. 예술품을 넘어서 도시의 살아있는 호흡을 느끼는 시간입니다. 자, 이제 이 깊은 여운을 안고 천천히 다시 1층 로비로 내려오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대로 박물관을 그냥 떠나시면 너무 아쉽죠. 그럼요. 1층에 자리한 발터 켜니기 서점에 꼭 들러보세요.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아트북과 디자인 소품들이 가득해서 오늘 여정을 기억할 만한 나만의 작은 예술품 고르기에 최고입니다. 머리를 많이 썼으니 이제 배를 채워줄 차례이기도 하고요. 당연하죠. 1층 매표소 근처에 루드위흐 임 뮤지움이라는 카페가 있어요. 거기 야외 테라스에 앉아서 커피랑 페이스트리로 다리를 좀 쉬어가시고요. 만약 식사 전이시라면 박물관 밖으로 조금만 걸어 나가보세요. 켈렌의 전통 음식을 맛볼 기회네요. 네, 히멜 운 에드라는 음식을 강력 추천합니다. 직역하면 하늘과 땅이라는 뜻인데요. 이름이 아주 시적이네요. 네, 하늘에서 나는 사과로 만든 새콤달콤한 소스랑 땅에서 나는 감자로 만든 부드러운 메시드 포테이토가 짭짤한 소시지랑 기가 막히게 어우러지는 요리예요. 훌륭한 조합입니다. 여기에 켈른에서만 마실 수 있는 가볍고 상쾌한 켈실 맥주 한 잔 곁들이시면 완벽한 여행의 마침표가 될 겁니다. 상상만 해도 정말 훌륭한 마무리군요. 오늘 우리는 일상의 오브제들을 통해 예술의 경계를 무너뜨린 작가들의 시선을 함께 따라가 보았습니다. 지하의 미디어 아트부터 전쟁 견뎌낸 표현주의, 그리고 팝아트의 유쾌한 도발까지 싹 짚어봤죠.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를 만큼 아주 밀도 높은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박물관을 나서 일상으로 돌아가실 여러분에게 흥미로운 생각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건가요? 오늘 팝아트 작가들이 마트의 상자 같은 아주 평범한 소비재를 위대한 철학적 논의의 대상으로 바꿔놓은 걸 보셨잖아요. 네, 브릴로 박스처럼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주머니나 가방을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주머니요? 네, 그 안에 들어있는 가장 흔하고 개인적인 물건 하나, 뭐 영수증일 수도 있고 립밤이나 쓰다만 볼펜일 수도 있겠죠? 네, 영수증 하나 꺼냈다고 칠게요. 그 평범한 물건을 이 박물관의 텅 빈 유리 전시장 안에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올려놓는다고 상상해 보는 겁니다. 100년 뒤의 사람들은 그 물건을 보면서 2026년을 살아가는 당신의 삶과 욕망에 대해 어떤 철학적 의미를 부여하게 될까요? 와, 진짜 대단한 질문이네요. 제 주머니 속 꾸깃꾸깃한 영수증이 갑자기 엄청난 예술품처럼 느껴집니다. 정말 일상이 예술이 되는 마법 같은 상상이에요. 오늘 우리의 여정이 여러분의 시야를 그렇게 한 뼘 더 넓혀주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한 루드비기 박물관 심층 탐험 즐거우셨나요? 남은 켈린 여행, 대성당 관람이나 라인간 산책 모두 아주 안전하고 완벽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스쳐 지나가는 평범한 순간들도 예술처럼 깊게 바라보는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여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걸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